다음 순서는요. 임수호 연구위원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제 역시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남북 경협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연구위원님의 발표 역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입니다. 이게 미중 전략 경쟁하고 남북 경협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넘기나? 제가 이 표를 띄워놓고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에 보시면 보통 이쪽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어떤 학자분들이 현재 미중 관계, 앞으로 미중 관계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미중 전략 경쟁은 사실 뭐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은 거죠. 10년이 넘었는데 전략 경쟁의 양상이 트럼프 정부 이후에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바마 시대 때는 경쟁도 하면서 협력도 했어요. 그래서 경쟁의 양상도 상대방의 핵심 이익이라 그러죠. 상대방의 핵심 이익이나 가치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의 영역에서 주로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쭉 이어지는 추세가, 그러니까 경쟁이 협력을 압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분들 말씀은 지금은 전략적 갈등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와 같은 보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사실 협력해야 되는 가장 쉬운 주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문제를 두고 서로 이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 서로 백신 가지고 영향력 경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의 장에까지 경쟁이 침입하는 양상이 지금 시대다. 그리고 이제 경쟁의 특징도 보면 과거처럼 이익 갈등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핵심 가치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시진핑은 사회주의 고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인권 문제 이런 이슈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와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신냉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전에 미소 양극 체제처럼. 근데 이제 그건 또 아니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미소 냉전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대 때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패권 국가가 서로 대등한 힘의 경쟁을 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간의 경제적 교류가 없었어요. 그냥 단절돼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옛날에 동서진영이라 그러잖아요. 진영 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뭐 대화도 하고 뭐 하지만 실제 경제적인 상호전성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아주 첨단 산업을 두고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배제하려고 그러죠. 그건 성자 독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건 싸우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디커플링 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 간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교류가 있고 상호전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는 있지만 옛날에 미국과 소련하고 싸우듯이 대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두들겨 패는 양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발단이라 그럴까 계기는 이제 중국의 힘이 증가하니까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패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팹니다. 일방적으로 패고 중국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엎드려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과거 냉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그런 게 이제 이 분야 전공하시는 학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인데 그럼 한반도는 어떠냐 이런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반도는 미중 양상하고 다르다. 미중 관계 양상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는 갈등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지금 그 갈등을 보완해주는 상호전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한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반도 문제라고 부르는 핵 문제가 있죠. 핵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대등합니다. 대등하고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이런 관계고요.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전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남북 경협 중단된 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남북 간의 또는 미중 간의 어떤 대결이 나타나는 것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느냐? 없다. 거의 없다.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뭐 더 어려운 문제인데 한미 관계는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주둔형 동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 있고 한국의 자율성과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약, 그러니까 안보 자율성을 교환하는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한국에 요구를 하면 한국의 자율성은 한국의 대외적인 특히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북중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북중 관계는 국력 집합형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평소에는 그냥 각자 살아요. 각자 살다가 뭐 전쟁이나 아주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때만 서로 합치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미중 관계가 있고 미중 간에 이제 전략적 갈등 관계가 벌어지고 있고 대등하게 한반도에 있어서는 대등하게 벌어지고 남북 간에는 상호전성이 없어요. 대화는 하지만 또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합의도 있잖아요. 정치군사적 합의는 있지만 사실 이런 합의는 냉전 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정치군사적인 합의는 7.4 공동성명도 있었습니다. 근데 냉전하고 탈냉전하고 달라진 게 경제적 상호전성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완전히 단절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에 싸우면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우리말 들어 중국하고 협력하지 마.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자 북한도 중국한테 그럴 겁니다. 우리말 들어. 지금 우리한테 협력해줘 이럴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느 정도 노할 수 있어요. 그게 동맹 구조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그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이야기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그 향후의 구도가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 한국이 바라는 구도는 일종의 남북미 협력 모델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한반도 종제자론이나 이런 게 다 남북미 협력 모델을 이제 쭉 추진을 해왔죠. 근데 앞으로는 오히려 북미중 모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이 특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뭐 국가 이익이나 한국의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죠. 한반도에서 미중 간의 어떤 영향력이 대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트럼프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2017년 4월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말하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북한 문제에서 협력해주면 무역 분쟁에서 양보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 지정도 중단시키죠. 대선 공약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시진핑이 받아서 뭘 한 거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1, 2375, 2397.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북한이 받는 영향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여튼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그거를 그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이 손을 들어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2차전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가 바로 시진핑 뒤통수를 칩니다. 어떻게? 이제 제재 동참해서 북한 협상장으로 나오니까 바로 무역 분쟁, 대만 문제, 뭐 남중국해 문제 바로 들고 나와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미중 전략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뭐죠? 북한 끌어안게 나서는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2018년, 19년 사이에 북중 정상회담이 5번인가 6번이 열려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회담을 무슨 국무회의 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중 관계 역사에서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2018년 말부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스탠스가 상당히 강경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만 할 때만 해도 그때 김정은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그때 합의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한반도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사실 북한 역사에서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원래 이야기는 한반도 핵 문제는 북핵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해구산 문제도 있다. 두 개 교환하자. 이게 이른바 안보 교환 모델이고 이게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예요. 그거를 북한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018년 말에 가면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핵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문제도 있다. 그거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착으로 간 거죠. 그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후에 증거는 없지만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중국의 개입이 상당히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남북미 협력 모델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개입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미중 패권 정책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그러면 남북 경협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겁니다.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0년대 중반에 2005년에서 뭐 한 9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뭔가 하면 동북 사성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하면 중국에서 그 동북 삼성하고 북한하고 연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2009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뭐 신암록강 대교 건설 합의하고 쭉 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중국한테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동북 사성화 식민지화 된다. 이른바 경제적 식민지화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중국이 북한한테 당시에 던졌던 경제적 카드는 실제 북한 경제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기보다는 뭐 식민지화하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일종의 영향력 카드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들어주면 우리말 좀 들어주면 뭐 핵 문제에 협력을 한다든지 등등 말을 들어주면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걸 했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처음에는 솔깃했다가 나중에는 별거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못 하고 있지만 아마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중국이 북한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과거의 북중 경협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어떤 걸 주지 않았을까, 약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북중 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착될 거고요. 북중 경협은 남북 경협은 중단돼 있습니다. 아예 중단돼 있고 중간에 한국이 이제 뭘 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이제 대북 제재인 거죠. 자, 이런 대북 제재가 뭐 어떻게 될지는 전망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상황 보통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비약적인 돌파가 없는 이상은 제재 시스템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북한은 원래 북한은 이제 사실 남북 경협을
북중 경협의 균형자 역할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남북 경협에서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많지만 2010년 이후에 쭉 과정을 보면 남북 경협이 중단됐는데 북한 무역은 더 늘어요. 그 이야기는 북중 경협이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 정치적 균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북한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경협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뭐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지금 말한 남북 경협은 상업적 교역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 상업적 교역, 옛날 개성공단, 금강산, 뭐 위탁 가공 이런 것과 또 문재인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같은 큰 개발 협력 과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은 우리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저기 김영삼 대통령 말씀했듯이 그냥 도둑처럼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 대북 제재가 에 해당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협력,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러니까 남북 간의 표준 협력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 협력, 그 다음에 이른바 우리 KSP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을 북한 관료들에게 시장경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영역들은 사실은 제재 취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적 협력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정으로 막죠. 대표적인 게 운송 제재 조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신 싣고 북한 넘어가면 트럭 수출로 간주가 되고 그게 이게 웃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업적 교류나 이런 부분은 우회하거나 돌파하려고 하지 마라. 우회되지도 않고 돌파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인도적 협력이나 KSP 사업이나 이런 것 좀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미국이 걸잖아요. 그건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언젠가는 이제 남북 경협은 재개됩니다. 재개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면 또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옛날에 했던 남북 경협 방식 그대로 갈 거냐? 이건 지금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나 또는 뭐 이전 정부에 있었던 무슨 통일 대박이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력 자원과 한국의 자본 기술을 결합해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북경협이 한국 GDP에서 남북경협이 피크했던 2015년에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였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대기업들이 남북경협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남북경협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이 남북경협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남북경협이 신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일단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대담에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임수 연구위원님의 발표까지 들어봤는데 이번 발표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 예, 사실 이제 그 우리 임수호 박사님은 뭐 이 정치 경제학자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함께 아울러서 이렇게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이제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어떤 과정들 뭐 그런 또 본질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남북 협력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걸 이제 제안을 하신 건데 어쨌든 두 가지 포인트 같습니다. 그 지식 공유 사업 같은 게 유용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해야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 내용도 들어보고요. 저희 컨퍼런스 순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순서를 함께 하다 보니까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가늠이 되는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려면 대담 순서로 이어가 봐야겠죠, 교수님? 예, 네. 좋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예, 사실 지금 조금 그 예정된 시간을 좀 초과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저도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도 좀 짧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이제 조금 뭐 재미있는 말씀을부터 시작을 하자면 우리 그 이석 그 KDI 북방경제실장님은 뭐 TV나 유튜브에 거의 출연을 안 하시고 오늘 첫 출연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너무 맛깔스럽게 아우, 정말 또 잘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도 아주 간명하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오늘 계기로 좀 더 자주 이렇게 TV나 유튜브에 나오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현상이라 그럴까요? 이제 북미 관계, 미중 관계, 남북 관계, 북한 경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현상은 잘 분석을 하고 진단도 한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우리 이석 그 실장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고 자 근데 이제 어떻든 북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까 이제 고영 원장님도 결국은 경제 문제가 제재 문제하고 연관돼 있고 제재를 협상 딜로 삼아서 협상 카드로 삼아서 아마 이 전환을 모색할 거다, 반전을 모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 이석 실장님 보실 때 북한이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에 호응하고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예?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제일 오늘 진행을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전 모릅니다. 저는 경제학자이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북한이 뭐 제재를 뭐 때문에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제재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요. 제재를 내부적으로 잘 극복을 해가지고 뭐 또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형식론적인 가능성 중에서 어떤 거를 택하는 건 저는 아니고요. 우회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제 제재라는 거는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수단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효과를 발휘하면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걸 가지니까 나 그래 정치적으로 양보할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워 나 끝까지 버틸 거야. 또는 나도 너한테 다른 고통 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학자가 하는 건 저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제재가 지금 워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건 맞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그 얘기고요. 단 사회주의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고 북한 경제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북한의 반응은요.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을 쓰기는 싫지만 하여튼 이렇게 쓸게요. 사회주의 경제는요. 망하기 전까지는 망하는 걸 몰라요. 자본주의 경제는요. 위기가 가기 전에는 위기에 여러 가지 사이드도 있고 그래서 망하기 전에 적응을 해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사회주의 경제는요. 0하고 1이에요. 불연속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서 수많은 위기의 징후가 발생하고 수만큼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통제합니다. 그리고 끝내 가서 어떻게 했을 때 망했어요. 자, 북한의 경우를 이걸 대입을 해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의 경우를 제가 하나만 얘기 들어볼게요. 북한이 1990년대 초반까지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제일 훌륭한 나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4년 초에 약간 김일성 주고 혼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너희들 사람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쌀 지원해 줄게 라고 했는데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95년에 수해났어요 하고 전 세계에다 대고 우리 쌀 주세요 라고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180도로 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안 변한다. 저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 연속적으로 변하지는 않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고통이 따라요. 예를 들어 지금 경제 수준에서 끝내 저걸 해서 북한이 버텼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못 견뎌서 야 우리 협상하자 나오면요. 그럼 그 이후에 협상이 잘 돼가지고 들으면 북한들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협상하자고 나오는 그 순간에 비극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 이런 게 94년, 1994년, 95년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98년, 99년까지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 정부가 조금 좀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부 세계, 특히 한국 정부는 좀 비질런트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 버틴다고 하더라도 저거 아무 이상 없이 저 사람들 잘 나가고 있는 거다. 문제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 얼마나 많은 지금 고통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0과 1의 불연속적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이렇게 비극이 가지 않도록 조금 더 좀 세심하고 조금 더 좀 주의 깊고 좀 다정한 우리는 좀 다정해야 된다고 봐요. 다정한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좀 과장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북한이 좀 너무 힘드니까 북한 정부도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좀 해주고 국제사회도 조금 좀 해보자 이런 입장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은 좀 북한 일반 백성들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예, 아주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고민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대안하고 아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제가 더 공감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임수호 박사님도 이제 결국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지금 한미일이 지금 일본 동경에서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떻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성사시켜서 뭔가 이 북미 대화의 어떤 마중물로 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석 실장님 말씀하고 조금 뭐 맥이 닿을 수도 있고 또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카드를 정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진짜 가장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매우 연결이 되죠. 제 생각이. 제 생각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제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제재 풀자는 이야기 전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국제 제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제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이야기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이석 박사님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위기 가능성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 만약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식량난이라든지 뭐 인도적 위기가 지금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거지. 이게 이제 외부로 드러나게 돼. 또는 북한 정부가 그걸 알린다. 또는 중국이 그걸 알리게 된다. 그러면 제재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 유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의 취지가 유엔 제재가 예를 들어서 유엔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이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엔 제재 자체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제 생각에는 현 상황이면 중국이 파고들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인도적 지원 들어가죠. 인도적 지원 들어가면 뭐 식량만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제재 자체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한밀이 됐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중국의 독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 시스템이니까 거기에 이제 한미 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개입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틀이 다자적인 인도 지역 지원 틀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이 준다 그러면 안 받잖아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이 준다 그러면 미국이 다자 틀을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북한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자기들 이야기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려는 어떤 구체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거나 선전할 수 있거든.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뭐 핵 문제 뭐 이런 부분까지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야,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이 논의들이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제재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좀 그죠? 국제 협력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이석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뭐 지금 하는 자력 경생은 이전하고는 다르다. 과학 기술에 그러니까 과학 기술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런 자력 경생이고, 뭐 국가적 자력 경생, 계획적 자력 경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자기들은 기회다. 경제 체질을 바꾸고 혁신하고 그러면서 보다 이제 외부적인 어떤 변화, 어떤 외부의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충격이 와도 더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예?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 정부가 좀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뭐 북한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회주의 경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독재 국가들의 경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통제할 수 있는 독재 국가들이 똑같은데요. 그냥 말하고 실제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말로 하면 북한은 우주 최강이죠. 그죠? 말로 하면은요, 방송대역도 다 건설했고요. 말로 하면은 자기가 달나라로 다 보내고 하여튼 뭐. 그런데 경제는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경제는 머릿속에서 뭘 이렇게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여서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한국 경제에 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어떤 방법을 개발해서 이게 뭐 그것이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경제를 발전시켜서 성공한 역사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 딱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전혀 그 반대입니다. 그 자력 경제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안 된다. 현대 경제에서. 그래서 뭐 말로는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들한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다 지금 굶어라. 뭐 얘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지. 거기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는 거는 정치나 외교 안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잘 안 봅니다. 그런 얘기. 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통일금융 컨퍼런스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연합 인포맥스에서는
이게 남북 관계가 잘 이제 진행이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경협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통일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 컨퍼런스를 계속 이어왔는데, 이제 남북 관계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다양한 주제들, 좀 더 폭넓은 주제도 다루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우리 그 임수호 박사님께도 동시에 드리는 질문인데, 이게 지금 북한의 환율이라든지 물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달러 이제 북한 원화 그 환율도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1달러에 8,000원대라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그 환율을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4,000원대 절반 수준으로 지금 환율이 폭락한 거죠, 지금. 그죠? 그런 상황에다가 또 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거시경제 정책에 주는 함의, 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이석 실장님도 계속 언급하셨던 북한 내 취약계층에게 이런 그 환율의 변화, 폭락들, 물가의 변동성, 이런 게 주는 지금 영향은 어떤 거라고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는가요, 지금? 우리 임수희 박사님도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그 두 가지 질문이 조금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통일금융 컨퍼런스에서 남북한의 금융협력이라든가 북한의 금융의 변화 시스템 이런 게 있고, 하나는 뭐냐면 현재 북한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가격 변수에 대한 영향, 이런 건데, 후자부터 일단 먼저 얘기한다면 좀 복잡한 얘기 그냥 한꺼번에 쫙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의 시장 가격이나 환율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장 가격이냐 또는 시장 환율이라고 하냐 하면,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그 결과로 하나의 가격이나 가격 변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론 북한은 시장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환율이나 가격도 그렇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든 뭐든 어떤 형태든 간에 거래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정부가 상당 부분 개입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게 일단 정상적이지 않다. 단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겠죠. 이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후생이나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해서 가격과 환율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정도로만 제가 아까 그 가격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금융에 관한 부분인데요. 금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회주의는 이제 모노방크 시스템에서 금융 체제는 딱 하나예요. 그냥 국가가 뭐 다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일단 뭐냐면 좀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금융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돈주 이렇게 많은, 이게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금융 시스템 역할을 해요. 돈도 빌려주고요. 기업에서 돈 빌려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그러고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무역 부분에서 일어나는 금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금정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밑에 있는 국영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은행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발전을 이제 하느냐 하면은, 먼저 상금융이 발전했다가 국가 개입하면서 이쪽 그 무역금융 쪽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 상금 전반적인 이 금융 제도가 상당히 변화해서 지금은 북한의 공적인 금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게 진행이 되었다면 저는 상당히 뭐 좀 우리도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코로나든 경제 위기든 뭐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나 단절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어서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죠. 예. 아까 이제 임수호 박사님께도 이제 같은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오늘 그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제 남북 협력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석 실장님이 진짜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폭넓은 이제 뭐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뭐 남북 경협은 뭐 당장 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이제 논의 속에서 갖는 의미는, 어떻든 중국 경제가 아니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에 점점 더 의존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 미중 전략 경쟁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 교역도 지금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뭐 거의 자력경쟁, 뭐 자발적 자력경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정말 언제까지 갈 거라는 예상하는지. 왜냐하면 북한 경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환율이나 가격 변화, 이런 부분도 중국과의 무역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북한의 선택이 뭘까, 그죠? 뭐 이런 부분, 이런 그 질문과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는 사실 저도 그 이석 박사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 내지는 추측은, 제가 맞는지 나중에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코로나 사태로 지금 2년간 닫혀 있잖아요. 코로나가 북한의 원래 경제 위기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재로. 코로나가 그 북한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역할만 했을까? 전 다른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환율이나 물가나 이런 게,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잖아요. 북한이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 외화 수요가 줄고 뭐 이러면서 사실 환율이 막 폭등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화 통화량이 줄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코로나라는 상황이 좀 지연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양면적. 근데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요인으로든 무역이 재개가 되면, 코로나가 풀리든지 뭐 정책이 바뀌든지 풀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트리거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량도 조금 주는 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인타이틀먼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인 거죠. 그래서 90년대 고난행군 때는 식량이 준 것도 있지만 도로물류 배급제가 붕괴돼서 많이 굶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급제가 붕괴되고 시장이 대체를 했는데, 시장이 작동을 하려면 환율이든 물가든 이게 안정적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고 그냥 사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 그 저 박사님한테 드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서 한번 이런 표현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정상적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집값 너무 올랐다. 지금 저는 아니 이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전 지금 북한의 환율이나 가격이 우리나라 집값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은 특성상 집이 뭐 예를 들어 100만 가구가 있다면 100만 가구가 더 거래되는 게 아니고, 한 동네에 거기서 하나 거래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집값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일반적인 상품하고 다른 거거든요. 시장 환율이나 뭐 이래서 시장의 가격이나 이런다고 하면은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집값의 거래가 조금 일반적이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올랐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뭐 집값 저거 정상적이지 않아. 북한의 지금 환율이나 가격이 그런 거거든요. 북한의 지금 환율이나 가격이 뭐냐면,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옛날하고 다르게 거래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한 날에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저기 뭐 임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환율이 갑자기 뭐 일단 4,000원이 됐다가 달러당 다음 달에 혹시 무역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난데없이 7,000원으로 막 뛰고 야 그거 아니래. 다 이상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자가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큰 게 없고 그리고 똑같이 뭐 우리 집값이 올라서 우리나라 좋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도 있듯이 거래가 그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문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북한 경제와 중국 경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저는요 옛날까지는 오늘 주제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백약무효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북한 경제는 잘 남북한 간에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요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기 우리 임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중 갈등 이것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면요. 감기가 잘 치료를 안 되다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폐렴이 걸리잖아요. 폐렴약을 쓰면 감기를 자동방으로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 간의 북한 문제는 그 안으로 하면 안 되다가 더 큰 문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과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한국이 굉장히 잘하면 북한 문제는 자동방으로 풀린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예, 정말 뭐 긴 시간 이제 그 좋은 발표와 이 토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남북 관계, 북한 문제는 뭐 논의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분이 주신 말씀들은 이게 우리가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또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포인트도 잘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고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 문제, 남북 관계, 국제 관계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일단 대담은 시간이 많이 지금 이제 지난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석 실장님 그리고 또 임수 박사님 깊이 있는 진단과 논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연합 인포맥스가 주최하는 제8회 통일금융 컨퍼런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한반도 남북 협력 방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인 순서와 내용 좀 어떻게 함께 들으셨는지요, 교수님? 예, 방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기조 뭐 연설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 대담 뭐 이런 거의 한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진행이 됐는데 정말 많은 주제 또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또 성찰하고 또 대안을 모색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맥락에서 저도 많이 배운 자리였고 또 앞으로도 정말 북한 연구자로서 저도 앞으로 할 게 많구나, 연구할 게 많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들으면서 지금까지의 상황도 정리가 또 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방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혹시 연합 인포맥스에 남길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 연합 인포맥스가 지금 원래 이제 8회째 이 컨퍼런스 통일금융 컨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정말 그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아주 초지일관 그때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런 훌륭한 연구자를 모셔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데에서 다시 한번 칭찬을 꼭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계속 잘 간직하셔서 정말 나중에 통일금융 정말 이제는 통일금융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오기를 함께 기대를 하고 또 고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합 인포맥스가 주최하는 제8회 통일금융 컨퍼런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